사람들은 노년이 되면 외롭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건 바로 불안입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연금이 줄어들까봐, 아내의 병원비가 또 늘까봐, 언제 큰 병이 찾아올까봐, 그렇게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사는 게 노년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면 됐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일할 곳도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저 쌓아둔 돈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 돈이 바닥나는 순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불안 속에서 저는 한 줄기 빛을 봤습니다. 아니,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가 해준다기에 믿었습니다. 평생 세금 내고 연금 내고 성실하게 살아온 제게 국가가 보답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믿고 맡긴 돈이 결국 제 노후를 송두리째 집어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박노식입니다. 67세 전직 공무원입니다. 30년을 국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한 번도 비리에 손대지 않았고 뇌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월급 받아 가족 먹여 살리고 집 한 채 마련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성실하게 모았습니다. 퇴직금 1억 7천만 원, 평생 모은 노후 자금 3억, 합쳐서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4억 7천만 원 전부를 잃었습니다. 어떤 분들께는 큰 돈일 수도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노인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3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남은 인생을 살아갈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6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이면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공직생활 30년을 일했으니 퇴직금도 1억 7천만 원을 받았고 공무원 연금도 나옵니다. 매달 18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거기에 평생 모은 저축과 적금을 합쳐 노후 자금이 3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총 4억 7천만 원. 저희 부부가 앞으로 20년, 아니 30년을 살아도 아끼면서 살면 큰 걱정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신장병 치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투석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야 합니다. 매달 병원비만 80만 원이 넘어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입니다. 약값, 영양제값, 특수치료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좋게 듭니다. 연금 180만 원에서 병원비 100만 원 빼면 80만 원 남습니다. 생활비로 쓰기엔 빠듯합니다.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식비, 관리비까지 합치면 매달 70만 원은 나갑니다. 그럼 1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예비비도 없고 경조사비도 없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내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비는 최소 3천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돼도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천만 원. 노후 자금에서 빼야 합니다. 그럼 노후 자금이 2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수술 후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항생제, 면역억제제 같은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은 더 들 겁니다. 그럼 매달 병원비가 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금으로는 부족합니다. 노후 자금을 계속 빼써야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10년이면 노후 자금이 바닥납니다. 그때 제 나이는 77세입니다. 아내는 75세입니다.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후 자금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딸아이는 5년 전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사위가 그쪽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따라가겠다는 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1년은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통화도 하고 손주 얼굴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이나 생일 때 전화가 올까 말까 합니다. 그것도 아버지 잘 지내시냐는 인사말 몇 마디의 전화는 끊깁니다. 저는 괜찮다고 엄마도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딸도 그쪽에서 적응하느라 힘들 텐데 부모 걱정까지 지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돈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딸에게 손 벌리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 때문이었습니다. 작년보다 또 올랐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월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입구 앞에 파란색 천막 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국가인증 노후복지기금이라는 큰 글씨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고수익 노후 안정보장, 매달 안정적인 수익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고수익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스 안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감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매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처럼 보였습니다. 미소가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인상이 좋아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혹시 노후복지기금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목소리도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네는 모습이 예의 바랐습니다. 명함을 받아보니 노후안심센터 이사장 정현우라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명함 한쪽에는 금융감독원 등록기관이라는 글자와 로고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등록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컬러 인쇄에 엠보싱 처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돈을 들여 만든 명함이었습니다. 정현우라는 사람은 테이블 위에서 팜플릿을 꺼내 펼쳐 보여줬습니다. A4 용지를 3번 접은 크기의 고급 인쇄물이었습니다. 표지에는 노후안심센터라는 제목과 함께 노인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팜플릿을 펼치니 내용이 나왔습니다. 복지부 인증 노후복지기금이라는 문구가 상단에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사업 목적, 투자 대상, 수익률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 12% 수익 보장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 이름과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김영수 과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동그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팜플릿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글씨체도 정부 공문서에서 쓰는 글씨체였습니다. 띄어쓰기나 맞춤법도 완벽했습니다. 대충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현우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에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입니다. 65세 이상 퇴직연금 수령자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안전한 투자 상품입니다. 말이 논리적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빈틈이 없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은 1,000만 원부터고요. 금액이 클수록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연 12%가 기본이고 1억 이상 투자하시면 연 15%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연 15%면 1억 투자했을 때 1년에 1,5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25만 원씩 수익이 나옵니다. 병원비를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15%가 가능할까요? 은행 정기예금도 연 3%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익률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정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정부가 직접 운영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일반 은행 상품과는 다릅니다. 국가 예산으로 노후 복지 사업을 하는 거라서 수익률을 높게 책정한 겁니다. 어르신들 노후를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니까요.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원금 보장은 됩니까? 정현우는 팜플릿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원금 100% 보장이라는 문구가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금융감독원 등록기관 예금자 보호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원금 보장에 연 15% 수익이라니 이건 기회였습니다. 제가 가진 노후자금 3억을 투자하면 1년에 4,5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375만 원씩 수익이 나옵니다. 연금 180만 원까지 합치면 월 555만 원입니다. 병원비 100만 원 빼도 455만 원이 남습니다. 생활비 걱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딸아이 보러 호주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라면 왜 모든 사람이 가입하지 않을까요? 혹시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10년 넘게 복지센터에서 일했습니다.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다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안타까웠습니다. 정작 필요한 분들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센터를 차려서 어르신들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수료도 지급해줍니다. 저는 그 수수료로 운영하는 거고요. 말투가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연기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노인들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의심할 구석이 없었습니다. 저는 팜플릿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부스를 나왔습니다. 정현우는 명함을 한 장 더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셔도 되고 사무실로 직접 오셔도 됩니다. 주소도 명함에 적혀 있습니다. 대신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품은 한정 모집이라서요. 정원이 차면 마감됩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믿을 만한 걸까? 하지만 금융감독원 등록기관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복지부 인증도 있고 공무원 직인도 있었습니다. 원금 보장에 예금자 보호까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투석을 받고 온 날이라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투석을 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몸속 노폐물을 빼내는 과정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소파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 아내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늘 그렇듯이. 저는 가방에서 팜플릿을 꺼냈습니다. 당신 이거 좀 봐. 동사무소에서 받아왔어. 아내는 팜플릿을 받아 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노후복지기금이라는 제목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동사무소 앞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정현우라는 사람, 센터 이야기, 투자 금액과 수익률까지 다 말했습니다. 아내는 팜플릿을 다시 봤습니다. 연 15%요?
그게 정말 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거래. 원금도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도 된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기관이래.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얼마를 투자하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노후자금 3억을 투자하면 1년에 4,500만 원이야. 한 달에 375만 원씩 나오는 거지. 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555만 원이야. 병원비 걱정 없어.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3억 전부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팜플릿을 가리켰습니다. 원금 보장이래. 예금자 보호도 된대. 은행 예금이랑 똑같아. 게다가 수익률이 높잖아. 지금 은행에 넣어봤자 연 3%야. 3억 넣어도 1년에 900만 원밖에 안 나와. 한 달에 75만 원이야. 그것도 세금 떼면 더 줄어들어. 하지만 이 상품은 1년에 4,500만 원이야. 5배 차이야.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사기면 어떡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기가 아니야.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기관이래. 복지부 인증도 있고 공무원 직인도 찍혀 있어. 그게 다 가짜일 수는 없어.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요. 일단 직접 가서 확인부터 하고요. 이상하면 하지 말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일 당장 사무실 가볼게. 꼼꼼히 확인하고 올게. 그날 저녁 저는 명함을 다시 꺼내 봤습니다. 노후안심센터. 이름부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전화번호 아래에는 사무실 주소도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 근처였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그 건물을 검색해 봤습니다. 실제로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지도에도 나왔습니다. 건물 외관 사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1층에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무실이 있다는 게 더 믿음이 갔습니다. 사기꾼이라면 허름한 곳에 숨어 있을 텐데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사무실을 둘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열어 노후자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3억 42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30년 동안 월급의 일부를 빼서 적금을 들었습니다. 보너스가 나오면 저축을 했습니다. 외식도 줄이고 옷도 아껴 입고 여행도 거의 안 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3억입니다. 거기에 퇴직연금 1억 7천만 원까지 합치면 총 4억 7천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20년을 산다고 치면 1년에 2,350만 원씩 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95만 원입니다. 연금 180만 원까지 합치면 월 375만 원입니다. 병원비 100만 원 빼면 275만 원 남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둘이 살기에 여유는 없습니다. 큰 병이 생기면 금방 바닥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돈을 투자해서 연 15% 수익을 낸다면 어떨까요?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4억 7천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7,050만 원입니다. 한 달에 587만 원씩 수익이 나옵니다. 연금 180만 원까지 합치면 월 767만 원입니다. 병원비 100만 원 빼도 667만 원이 남습니다. 이 정도면 여유롭게 삽니다. 고급 요양병원도 갈 수 있습니다. 간병인도 쓸 수 있습니다. 딸아이한테 용돈도 줄 수 있고 손주들 선물도 사줄 수 있습니다. 계산이 딱 맞았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전 재산을 한 곳에 넣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죠?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기관입니다. 복지부 인증, 원금 보장, 예금자 보호 적용입니다. 이 모든 게 가짜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30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센터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하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역으로 갔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고층 빌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노후안심센터는 12층에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깔끔한 복도가 나왔습니다. 왼쪽 끝에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문에는 노후안심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금색 글씨로 새겨진 고급스러운 간판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웠습니다. 인테리어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넓은 로비에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는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대기실에는 고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면에는 복지 관련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의료비 감면 제도, 주거 복지 안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통령 표창장, 보건복지부 장관 감사패, 우수복지기관 인증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정도 인테리어면 몇 억은 들어갔을 겁니다. 사기꾼이 이렇게 돈을 들여 사무실을 꾸밀까요?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접수 데스크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저는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제 정현우 이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여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정현우가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오시는 길 불편하지 않으셨죠?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저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상담실도 호텔 같았습니다. 넓은 책상, 고급 의자, 벽면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신형 컴퓨터 2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현우는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증, 복지부 협력기관 인증서,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증명서가 모두 액자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등록번호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증서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금융감독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복지부 직인도 선명했습니다. 발급 날짜도 최근이었습니다. 2025년 10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가짜로 만들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정현우는 컴퓨터를 켜더니 화면을 저에게 돌려 보여줬습니다. 어르신, 저희 센터는 지금까지 2,347명의 회원님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가입자 명단과 수익 지급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가입일, 투자금액, 월 수익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니 수백 명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들 매달 정확하게 수익을 받고 계십니다. 정현우가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김철수 님이시고 2억을 투자하셔서 매달 25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벌써 1년 넘게 받으셨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지급 일자가 매달 15일로 찍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돈이 나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분은 이영희 님이시고 5억을 투자하셨습니다. 매달 625만 원씩 받고 계세요. 정현우가 다른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저보다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안전하게 수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얼마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퇴직금하고 노후자금 합쳐서 4억 7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전부 투자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정현우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억 7천만 원이시면 3억 이상이라 연 15%가 적용됩니다. 1년에 7,050만 원이고요. 매달 587만 5천 원씩 받으시게 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병원비 걱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한꺼번에 넣는 게 불안했습니다. 일단 일부만 투자하고 싶은데요. 3억 정도만 먼저 해보면 안 될까요? 정현우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만 조금 아쉬우실 겁니다. 오늘 금리가 떨어져 3억까지는 연 12%로 변경되어서 1년에 3,600만 원, 매달 300만 원입니다. 4억 7천을 다 넣으시면 매달 287만 5천 원을 더 받으시는 건데 말이죠. 계산이 맞았습니다. 거의 2배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어르신, 지금 한정 모집 기간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모집을 안 합니다. 정원이 3,000명인데 지금 2,347명이 가입했으니까 653명만 더 받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다음엔 언제 모집할지 모릅니다. 정현우의 말에 조급해졌습니다.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액 투자하겠습니다. 정현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명하신 선택이십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하시죠. 서류철에서 두툼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10장이 넘는 서류였습니다. 1장은 가입 신청서, 2장은 투자 약정서, 3장은 개인정보 동의서, 나머지는 약관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용은 복잡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갑과 을, 제1조, 제2조, 제3조가 계속 나왔습니다. 투자 원금, 수익률, 지급 방법, 중도 해지 조건, 예금자 보호, 분쟁 해결 같은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원금 보장, 연 15% 수익, 매달 15일 지급, 1년 후 해지 가능이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더 확인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현우가 약관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1년 이후부터는 언제든 해지 가능하십니다. 해지 신청서 작성하시면 2주 안에 원금 전액 돌려드립니다. 그럼 1년 안에는 해지가 안 되나요? 네, 정부 기금 조성 기간이 1년이라서 그 전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년만 유지하시면 이미 원금의 15%를 회수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이 맞았습니다. 1년이면 7,050만 원을 받습니다. 원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자만 받는 거니까 손해볼 게 없었습니다. 만약 센터가 부도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물었습니다. 정현우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 등록 기관이라서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어르신께서는 4억 7천을 투자하시니까 전액은 아니지만 최소 1억 원은 보장됩니다. 게다가 정부 기금이라 부도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1억 원이라도 보호되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최소 원금은 날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정현우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저희는 매달 운용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운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복지부 인증, 예금자 보호, 투명한 운용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맡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이제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정현우는 서류를 받아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노후안심센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였습니다.
이체하시고 입금 확인증 가져다 주시면 접수 완료됩니다. 다만 금액이 크시니까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갈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지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센터를 나와 1층 은행으로 갔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큰 금액을 이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금액을 물었습니다. 4억 7천만 원입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금액이 큰데 괜찮으신 겁니까?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투자 상품입니다. 12층에 있는 노후안심센터라는 곳입니다. 직원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금액이 너무 크셔서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저는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제 돈을 제가 어떻게 쓰든 제 자유 아닙니까? 이체해 주십시오. 직원은 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분증 주시고요. 통장이랑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저는 신분증과 통장을 건넸습니다. 비밀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고객님 옆에 계십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저에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본점에서 확인 전화 왔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본점 금융사기 예방팀입니다. 지금 4억 7천만 원을 노후안심센터라는 곳으로 이체하려고 하시는데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금융상품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기관입니다. 혹시 높은 수익률을 약속받으셨습니까? 네, 연 15%입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고객님, 그게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노인 대상 투자 사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로고 위조하고 높은 수익률로 유인합니다. 이체하시면 돈을 못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30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서류 보는 눈 정도는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온 겁니다. 사무실도 12층에 제대로 있고 인증서도 다 걸려 있습니다. 사기 아닙니다. 전화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결정이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체하시면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이체 진행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구 직원이 계속 처리했습니다. 5분 후 영수증이 출력됐습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정말 조심하세요. 저는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4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2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활비로 남겨둔 돈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투자한 겁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매달 587만 원씩 들어옵니다. 1년이면 원금을 15% 회수합니다. 이건 기회이고 잘한 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12층으로 다시 올라가 정현우에게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이체 완료했습니다. 정현우는 영수증을 확인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명하신 선택하셨습니다. 영수증을 서류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회원증은 일주일 내로 등기로 보내드리고요. 다음 달 15일에 첫 수익금 들어갑니다. 통장 번호 알려주시면 등록해드릴게요. 저는 통장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정현우는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등록 완료했습니다. 매달 15일 오전에 입금됩니다. 그리고 매달 말일에 운용 보고서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는 인사를 하고 센터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병원비 걱정 없습니다. 아내 수술도 시킬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 했어. 계약 잘하고 왔어. 4억 7천 전부 투자했어. 다음 달 15일부터 매달 587만 원씩 나온대.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전부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제대로 된 곳이야. 사무실도 광화문 빌딩 12층에 있고 인증서도 다 확인했어. 가입자가 2,000명 넘어. 다들 매달 수익 받고 있대.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전 재산인데.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원금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도 돼. 은행이랑 똑같아. 게다가 이제 매달 587만 원씩 나와.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 당신 수술도 할 수 있어.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요? 수술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돈 걱정 없어. 3천만 원쯤은 문제 없어. 아내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제 좋은 날만 남았어.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매달 587만 원씩 들어옵니다. 1년이면 7,050만 원입니다. 2년이면 1억 4천만 원입니다. 원금을 투자한 채로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놓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회원증이 언제 올까 기다렸습니다. 5일째 되는 날 드디어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노후안심센터 발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회원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였습니다. 은행 카드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앞면에는 제 이름과 회원번호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투자 금액 4억 7천만 원, 예상 연 수익률 15%, 월 예상 수익금 587만 5천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센터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록기관이라는 마크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카드를 들고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봐, 왔어. 이제 진짜야. 아내가 카드를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그럴듯하네요. 은행 카드 같아요. 저는 카드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이 카드가 보일 겁니다. 매번 상기시켜 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15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뒀습니다. 그날만 오면 587만 5천 원이 들어옵니다. 아내한테 영양제도 사주고 좋은 음식도 사줄 수 있습니다. 수술 날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의사와 통화했습니다. 선생님, 수술 일정 잡고 싶습니다. 의사는 반가워했습니다. 결정하신 겁니까? 잘하셨습니다. 환자분 상태로는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달 말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아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투석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노후안심센터 덕분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노후안심센터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회원님, 첫 수익금 지급까지 3일 남았습니다. 15일 오전 10시에 입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봐, 3일 후면 돈 들어와. 아내는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 덕분에 우리 살았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했지만 결과는 좋을 겁니다. 3일 동안 저는 들뜬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15일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은행 앱을 켰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2만 원 그대로였습니다. 아직 입금 전이었습니다. 10시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6시 15분이었습니다. 4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시계만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9시 50분이 되어 저는 은행 앱을 다시 켰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잔액은 그대로였습니다. 10시 정각이 됐고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잔액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10시 5분. 새로 고침. 변화 없음. 10시 10분. 새로 고침. 변화 없음. 10시 15분. 새로 고침. 여전히 42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들어올까요? 10시에 입금한다고 했는데 혹시 은행 시스템 문제일까요? 아니면 늦어지는 걸까요? 저는 노후안심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요? 저는 이대로 참을 수 없어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광화문역에서 내려서 빌딩으로 뛰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달렸습니다. 노후안심센터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잡았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도 소파도 TV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인증서들도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덜컹거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3주 전만 해도 여기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있었고 정현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옆 사무실로 뛰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직원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옆에 노후안심센터 어디 갔습니까?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노후안심센터요? 거기 2주 전에 나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짐 싸더니 사라졌어요. 2주 전? 그럼 제가 회원증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때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4억 7천만 원. 제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은행으로 들어가서 이체했던 그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을 봤습니다. 같은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주 전에 4억 7천 이체했지 않습니까? 노후안심센터로요.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센터가 사라졌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심하시라고요. 지금 돈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저는 은행을 나와 근처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사기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오재훈이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명함, 팜플릿, 계약서, 회원증, 이체 영수증까지 모두 꺼내 보여줬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조직적인 유사수신 사기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기라고요? 하지만 금융감독원 등록 기관이라고 했는데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위조입니다. 금융감독원 로고, 복지부 인증서, 공무원 직인 전부 가짜입니다. 형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같은 수법의 사기 신고가 수백 건 떠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할 것 없이 전국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금액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1억, 2억, 5억까지 다양했습니다. 총 피해액이 화면 하단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820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820억이라니 제 4억 7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쓴 수법이 정교합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정부기관 로고를 위조하고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회원증까지 제작해서 보냅니다. 그러다 일정 금액이 모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계좌 추적도 어렵습니다. 대포 통장을 여러 개 거쳐서 즉시 빼돌립니다.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게 가짜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 인증서들, 정현우의 명함, 심지어 가입자 명단까지 모두 조작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직이 이미 해체됐고 주범들은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국내에 남은 하부 조직원 몇 명, 잡아봤자 돌려받은 돈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전액, 배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4억 7천만 원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퇴직연금 1억 7천, 평생 모은 노후자금 3억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신고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 수사는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건은 범인 검거도 어렵고 돈 회수는 더 어렵습니다. 설령 범인을 잡아도 이미 돈은 없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가야 할까요? 어떻게 아내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왔어요? 돈 들어왔어요?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사기당했어. 전부 다 날렸어.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돈이 안 들어온 것, 센터가 사라진 것,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유사수신 사기라는 것, 전국적으로 820억 원, 피해가 났다는 것,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4억 7천은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못 찾을 것 같아. 범인들이 해외로 도망갔대.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내가 바보같이 속았어. 아내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해요? 수술은요? 병원비는 어떻게 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42만 원뿐입니다. 연금 180만 원으로는 병원비도 부족합니다. 수술은 꿈도 못 꿉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찬성했잖아요. 우리 둘 다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됐습니다.
30년을 공직 생활을 했는데 서류 하나 제대로 못 받습니다. 사기꾼한테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투석 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도 조용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일정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물었습니다. 왜요? 환자분 상태로는 빨리 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보존 치료만 계속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투석은 계속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티실지는 모릅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 로고, 복지부 인증서, 고급 사무실, 회원증까지 모두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노인들을 노린 겁니다. 불안한 노인들, 돈이 필요한 노인들, 쉽게 믿는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저는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퇴직연금과 노후자금까지 있었으니까요.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고객이었을 겁니다. 저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급여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30년치 기록이었습니다. 한 달도 빠짐없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매달 적금을 들고 보너스가 나오면 저축했습니다. 외식을 줄였고 여행도 포기했습니다. 새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아껴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은 돈이 3억이었습니다. 거기에 퇴직연금 1억 7천을 합쳐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급여 명세서를 찢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찢었습니다. 종이가 반으로 갈라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고 항상 법을 지키며 살았고 세금도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 국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기꾼한테 전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경찰은 돈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국가는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로고를 위조한 범죄인데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난 한평생 성실하게만 살았는데 성실한 놈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구나. 국가를 믿은 놈이 당하는 세상이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금 18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내 병원비 100만 원을 내고 나면 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생활비로 쓰기엔 부족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식비를 빼니 15만 원이 남았습니다. 관리비를 내면 5만 원이 남습니다.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67세 노인을 쓸 곳이 있을까 싶었지만 찾아봤습니다. 아파트 경비, 주차관리, 청소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12시간씩 근무해야 합니다. 제 나이에 그렇게 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픈 아내는 누가 돌봅니까? 투석 받으러 가는 것도 제가 데려다 줘야 합니다. 아내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왔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119를 불렀고 아내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투석 합병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수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고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내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여러 개의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내가 욕심을 부렸어.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투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노후자금 3억이 그대로 있었다면 수술을 할 수 있고 아내를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연 15%라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복도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바닥을 굴러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노후안심센터 피해자 모임이라는 전단지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시민회관 3층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법적 대응을 함께 준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락처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저처럼 당한 사람이 전국에 2,0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총 피해액이 820억 원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면 어쩌면 세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일주일 후 저는 시민회관으로 갔습니다. 3층 회의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대부분 607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보였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진행자가 나와 말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박노식입니다. 67세입니다. 전직 공무원입니다. 노후안심센터에 4억 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퇴직연금 1억 7천과 평생 모은 노후자금 3억 전부입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노인들이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5억을 잃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했습니다. 이제 집도 없습니다. 또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3억 5천을 잃었습니다. 딸 결혼 자금, 손주 교육비, 제 장례비까지 모두 날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 2억을 투자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세상이 듣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집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와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전국에 제 얼굴이 나간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사기를 당한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사기는 탐욕을 노리지 않습니다. 불안을 노립니다. 노인들의 불안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가는 겁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병원비가 걱정됐습니다. 매달 쪼들리는 생활이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을 사기꾼들이 파고든 겁니다. 국가가 해준다고 하니까 믿었습니다. 평생 나라를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하며 한 번도 국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약점이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로고, 복지부 인증서를 위조한 범죄인데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기를 막으려면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노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노인들은 인터넷도 잘 못합니다. 스마트폰도 서툽니다. 사기꾼들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해야 합니다. 동사무소마다, 주민센터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졌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대부분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부모님도 비슷한 일 겪을 뻔했어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같은 댓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비난이었습니다. 욕심부린 결과 아니냐. 연 15%를 믿은 게 잘못이다. 공짜는 없다는 걸 왜 몰랐냐 같은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욕심을 부린 겁니다. 하지만 그 욕심은 사치를 위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한 절박함이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살고 싶었던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사 복지사업 사칭 예방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전국 주민센터에 포스터를 붙이고 노인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등록기관 조회 시스템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강화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담팀을 꾸려서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범인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820억 원이라는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병원으로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수술은 못했지만 약물 치료와 투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말합니다. 당신 잘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목소리 내는 게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안 포기해. 우리 끝까지 가보자.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이 따뜻함이 언젠가 우리 노년에도 제대로 닿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은 노년의 얼굴은 어떤 범죄보다 잔혹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2,000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건 2,000명의 목소리가 모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 목소리 중 하나가 되기 위해 걷습니다. 병원 복도를, 시민회관을, 그리고 이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4억 7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퇴직연금도 평생 모은 노후자금도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성실하게 살았던 그 세월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병원에 가고 피해자 모임에 참석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언론 인터뷰에 응합니다. 이 모든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돈은 없지만 목소리는 있습니다. 힘은 없지만 의지는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싸웁니다. 사기꾼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방치한 시스템과 싸우는 겁니다. 노인들의 불안을 이용하는 범죄를 막지 못한 제도와 싸우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한 달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직의 일원 한 명을 검거했다고 했습니다. 하부 조직원이라서 돈은 찾지 못했지만 범행 수법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정현우라는 이름도 가짜였습니다. 진짜 이름은 김태수였습니다. 전직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사기 조직에 스카우트되어 이사장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대본대로 연기한 겁니다. 고급 사무실도 3개월만 임대한 것이었습니다. 인증서들도 전문 위조업자에게 맡겨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게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극에 완벽하게 속은 관객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범을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거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이미 성형 수술을 받고 신분도 세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인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책도 출간했습니다. 인쇄는 전부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노인 금융사기 예방법이 발의됐습니다. 정부 기관 사칭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노인 대상 금융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통과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발의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전해진 겁니다. 저는 오늘도 병원에 갑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쥡니다. 그래, 우리 앉아. 끝까지 버티자. 성실하게 살았던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를 믿었던 제 선택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4억 7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남을 겁니다. 제 목소리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도 걷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무너졌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제가 선택한 싸움입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내를 살리고 싶었고 불안한 노년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작은 바람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사기꾼들은 교묘하게 국가라는 이름으로 안전이라는 단어로 보장이라는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저처럼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쉽게 속습니다. 나라가 하는 일인데 설마 사기겠어? 그 설마가 820억 원의 피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려주세요. 혹시 높은 수익률 보장한다는 곳 있으면 절대 믿지 마시라고.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제 이야기가 한 분이라도 더 지켜낼 수 있다면 제가 잃은 4억 7천만 원도 헛되지 않을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국가를 믿은 게 죄가 되면 안 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등이 되길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노후 자금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안전하고 평안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